안녕하세요. 두 아들의 친구 같은 아빠인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사람도 젊음도 가장 찬란했던 영광도 언젠가 빛바래고 과거의 페이지로 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잃거나 누군가를 잃을지라도 그것들은 추억에 영원히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추억들을 몇 가지 꺼내 여러분 앞에서 추억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 속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이 튀어날 정도로 긴장을 했던 순간,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일 거예요. 그 당시 저는 25살, 새파랗게 어린 나이였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초라했죠. 아내와 저는 대학교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아내는 졸업 후 갓 취업을 한 상태였고 저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희 둘에게 결혼은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근데 마치 운명이 너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짝이라고 하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였죠.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처음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당장 제 처지를 돌아보게 됐고 아직 취업준비생인 제가 어떻게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책임질 수 있을지 까마득하기만 해서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눈앞에 아내의 손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덤덤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조금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누구보다 무섭고 두려운 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일 텐데 저 자신이 진짜 한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너만 괜찮다면 나는 결혼해서 그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물론 아직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못 믿었겠지만 기다려준다면 너와 이제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어 보이게 했다고 무릎을 꿇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참 멋대가리 하나 없었죠. 꽃다발도 반지도 없이 당시 제가 서울에서 자취하던 원룸에서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꽃다발도 반지도 필요 없었나 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전한 제 진심이 아내에게 전달이 된 건지 아내는 저를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아내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서 그저 죽은 척 넙죽 빌라고 하셨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들으라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하시면서 싹싹 빌라고 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손 안에 땀이 차고 우왕청심환을 새 알을 털어 넣었어도 머릿속이 뒤죽박죽 제정신이 아니었죠. 손에 어디 유명한 곳에서 주문해서 받은 약과랑 꽃다발이랑 그리고 정종 한 병과 홍삼을 바리바리 들고 갔어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이 선물 중 하나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이러다 오늘 구급차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잔뜩 굳은 채 장인어른과 장모님 댁으로 갔고 다행히 제가 구급차에 실려갈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꽃가마를 타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저를 백년 손님처럼 맞이해 주셨거든요. 어머,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아주 짐이 한 꾸러미네. 들어와요, 들어와. 오늘은 와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가도 되는데. 장모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으로 제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셨죠. 들고 있던 선물들은 무겁지? 라고 하시면서 현관 앞에 두게 하시고 저를 끌고 음식이 그득그득 채우고 있는 식탁 앞으로 가서 앉히셨어요. 그리고 일단 배부터 채우자고 하셨죠. 근데 아무리 장모님께서 제게 친절하게 하신다고 해도 꽁꽁 묶인 제가 긴장이 곧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코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은 따로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최소한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력서에 한 줄 더 남길 게 생기고
또 지금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인턴 면접 볼 곳 3곳 지원해둔 상태고요. 큰 문제만 없다면 서류 전형은 무리 없이 이렇게 쉴 새 없이 제가 그냥 백수가 아니라고 곧 취직을 해서 따님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걸 어필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 임신 사실과 제가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제가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솔직히 굉장히 절박해 보였을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도 제가 뭐에 쫓기는 것처럼 말해서 계속 제 무릎을 툭툭 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죠. 근데 그때 장인어른이 너털하게 웃음을 터뜨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방, 숨 좀 쉬어, 숨 좀. 아주 보는 내가 숨이 넘어가겠네. 그리고 제 앞에 물잔을 쓱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홀린 것처럼 주시는 물을 마시고 후 하고 숨을 내뱉었죠.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할 자격 안 되면 오늘 집으로 부르지도 않았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얼굴 보니까 나하고 집사람 선택이 틀린 것 같지도 않어. 그러니까 긴장 풀게. 자네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이리 긴장해서 들어갈 텐가? 면접을 잘 봐야 우리 딸 고생 안 시키면서 살 거 아닌가? 저를 사위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제가 먹은 청심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인어른의 그 말이 제게 너무 큰 안심이었고 또 과분할 정도로 감사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네나 우리 혜련이 나이에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것보다 앞으로 책임질 준비를 할 의지와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게 자네한테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자네가 우리 혜련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 그리고 자네 자신을 책임질 준비에 전념하게. 알겠나? 저와 아내는 양가의 응원과 축복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했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저희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취업 준비에 매진했어요. 저를 받아줄 곳이라면 어디든 갈 마음이 충만했는데 아내는 멀리 보라고 앞으로 5년 이상은 다닐 곳을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참 오래전부터 제 인생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어요. 씁쓸했던 건 제가 그 방향을 따라 처음에는 잘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원서 10곳을 넣으면 10곳이 떨어지고 추가로 5곳을 더 넣으면 5곳 더 떨어지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물론 제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어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못난 저를 참 여러모로 응원해 주셨거든요. 하루는 제게 문자로 주소 하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게 어디예요? 아, 주소 받았지? 지금 나와서 거기로 와. 자네 집에서 멀지 않을 게야. 다짜고짜 보내주신 주소로 오라고 해서 급하게 추리닝 차림으로 간 곳은 오래된 양복점이었어요. 저는 그날 양복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네요. 아, 신 선생, 여기 내 사위. 그 회사 면접 보러 다니는데 자네가 아주 면접에 착 붙을 만한 양복 하나 맞춰줘. 면접관들이 보자마자 아, 우리가 찾던 인재다 할 정도로 아주 멀끔하게. 장인어른은 제게 첫 맞춤 양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색하고 거의 황송할 지경에 몸둘 바를 몰랐는데 장인어른은 제 어깨와 등을 탁탁 치시면서 아, 어깨 펴. 제대로 치수를 재야 양복이 잘 나오지. 이제 보니 자네 등치가 아주 좋네. 어깨를 이리 말고 다니니까 몸집이 작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쫙 펴봐. 사내 자식 가슴이 이리 굽어 있으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양복 다음에는 구두였고 심지어 장인어른께서 다니는 이발소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시간 나면 머리도 다듬으라고 하시면서요. 비용은 이미 지불했으니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고요. 제가 연신 감사하다고 괜히 꼭 이번 면접은 붙겠다, 진짜 자신 있다는 말을 하니까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더군요.
나 자네 부담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랑 혜련이는 옛날부터 뭐 쇼핑이니 뭐니 매일 붙어 다니는데 난 통 그럴 아들이 없어서 오늘 자네를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괜히 혼자 부담 집어먹지 마. 나 자네 그렇게 과대평가 안 하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리 쉽게 회사를 들어가. 다 몇 번 물도 먹고 좌절도 하는 거지. 걱정 말어. 지금 자네 나이에 먹는 좌절이 좋은 양분이 될 테니까. 장인어른은 제게 값진 가르침을 주셨지만 제가 그릇이 작아서 시간이 좀 지나고 면접이 하나둘 떨어질 때마다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멍하니 집에 혼자 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설마 제가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하신 건가 하고 받았죠. 아, 정서방, 시간 좀 있나? 내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닌데 나랑 술 한잔 해줄 수 있나? 장인어른은 본인 기분이 꿀꿀하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술 한잔 해야 속이 풀리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장인어른 댁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만나 닭발 어묵국물 시키고 마주 앉아서 소주를 마셨죠. 제가 생각하기에 장모님이나 아내에게 제 불합격 소식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장인어른은 위로나 질책보다는 그냥 본인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내가 올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 사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아니 오히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더 늘어나는 것도 같아. 그래도 내 나이 되면 이런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정서방.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걸수록 나중에 이 내 손에 거머쥐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사는 맛이 아니겠어? 그리고 술을 다 마시고 나와서 이제 막 찬 기운이 섞인 공기를 맞으면서 잠깐 걷는데 장인어른이 제게 어깨동무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것 봐. 정서방 어깨가 떡하니 넓어서 내가 팔을 벌려도 품에다 들어오지가 않네. 이리 넓은 어깨 왜 구부리고 다녀? 펴. 그래야 더 넓은 세상 품을 수 있지. 자네 아직 젊네. 아니 어리지. 20대 후반에 원하는 직장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어. 조급할수록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장인어른을 포함한 가족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믿음은 면접에서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묻어남과 용기를 줬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그 부담감이 심리적인 압박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서 제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 예상보다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저는 희망했던 중견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 기나긴 죄책감과 좌절의 시간들을 청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이 걸음마할 때쯤에는 아빠가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네요. 제가 면접에 합격을 한 날 아내는 처가에서 저 모르게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제게 장모님께 맡긴 아들을 데리고 오라던 사람이 이미 처가에서 촛불 붙인 케이크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취업 축하해. 얼른 소원 빌고 촛불 꺼. 정서방, 소원 빌고 꺼야 해. 눈 꼭 감고 소원부터 생각해. 얼떨떨한 얼굴로 저는 후우하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은 더 생각할 것도 없었죠. 그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 불었던 소원은 정말 이루어졌나 봅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힘든 시절을 웃음소리로 이겨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인생 철학인 살면서 가장 힘들 때마다 더 꽃을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아내는 주로 장모님과 그 즐거움을 함께했죠. 아내와 장모님은 정말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취미면 취미, 봉사면 봉사, 뭐 하나같이 하지 않는 게 없었죠.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니는 봉사 모임도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꾸준히 나갔고 또 운동이나 그림 그리기 교실, 꽃다발 공예 등 취미 생활도 공유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이 그렇게 같이 다닐 때마다 저하고 장인어른은 서로 똘똘 뭉쳤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유일한 취미인 등산을 함께 했어요. 근데 누가 젊은이 좋다고 하던가요? 그것도 꾸준히 갈고 닦은 젊음이 좋은 거지. 저처럼 관리 안 한 젊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등산을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제 체력이 얼마나 쓰레기나 다름이 없었냐면 장인어른께서 뒤에서 제 등을 밀어주시며 정상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아, 장인어른, 그냥 먼저 가세요. 저 조금만 쉬고 금방 따라갈게요. 됐어, 이 사람아. 조금만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여기서 자빠져 잘 것 같은데 엉덩이 바닥에 붙이지 말고 일어나. 지금 쉬면 다시 못 올라가. 아니에요. 저 진짜 조금만 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버리고 가세요. 버릴 거면 진즉 산 입구에 버리고 왔어. 그 앞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있으라고. 나 오늘 자네 정상 올라가는 거 도와주러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어서 일어나.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노랗게 뜨는 것 같아도 장인어른이 저를 일으켜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 어떻게 됐든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데도 제가 장인어른과의 등산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여러모로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스스로 깨우치는 순간이 많았다고나 할까요? 장인어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도 이상하게 제 가슴에 남아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씻고 밥을 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되새기게 되더군요. 정서방, 산고수청이라는 말이 뭔지 아나? 갑자기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산은 높을수록 물이 맑고 경치가 좋다는 말이야. 사는 것도 똑같지. 정신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노는 시야도 탁 트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 정서방. 되도록 멀리 높이 가는 게 좋아. 장인어른께서는 참 제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나 스스로 살면서 풀어가야 하는 물음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소중하게 길러주셨다면 장인어른은 제가 어른이 된 후에 가르침을 주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장인어른께는 값진 교훈을 얻었고 또 장모님께서는 건강관리에 큰 힘을 써주셨죠.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그냥 일상에서 흘려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어요. 특히나 저희 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일이라면 아주 날카롭게 집어내셨죠. 하루는 집에 장모님이 미역하고 다시마를 보내신 거예요. 뭐 어디서 얻으셔서 나눠주셨나 보다 했는데 장모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서방, 미역하고 다시마 받았지? 그거 자네 먹으라고 보낸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어. 다시마는 그냥 쌈 싸서 먹고 미역은 내가 내일 굴 보낼 테니까 시원하게 미역국 해서 먹어. 혜련이한테 들어보니까 자네 요새 잠을 깊게 못 잔다며. 자매는 그 뭐냐, 알칼리성이 들어간 음식 재료가 좋다고 해서 보냈어. 사람이 무엇보다 잠이 보약인데 잠을 잘 자야 능률도 오르고 피곤하질 않지. 꼭 아침 저녁으로 먹어. 내가 그거 다 먹나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야.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빠져 보인다, 아니면 얼굴빛이 좀 안 좋다 하면 바로 보약을 지어다가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보약을 지어주신 적 없는데 정말 지극정성이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건 그저 저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장모님의 딸과 손자들을 생각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해야 아내와 제 아들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꼭 장모님은 그런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이 딸인 본인보다 사위인 저를 더 아낀다고 질투를 하곤 했어요. 아내가 음식 솜씨는 좋은데 종종 간을 잘못 맞췄거든요. 아내가 좀 짜게 먹기도 했고요. 하루는 장모님께서 집에 놀러 오셔서 아내가 아침에 끓여놓은 돼지 김치찌개를 드시고는 아우 짜! 이게 뭐야? 혜련아,
너 요즘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니? 어? 짜요? 난 괜찮던데. 어머, 얘 좀 봐. 이게 안 짜다고? 너 이렇게 음식 하다간 너도 그렇고 정서방도 그렇고 금방 성인병 와. 조심해. 음식은 자고로 삼삼한 게 최고야. 정서방 저번에 건강검진한 거 보니까 혈압도 높더만. 남편 혈압 높이고 싶으세요? 아우, 알았어요. 하여간 잔소리는. 엄마는 나보다 사이가 더 좋지?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음식하는 식물처럼 구박하지. 허이구, 말하는 것 봐. 정서방, 앞으로 국이 짜면 얘 눈치 보면서 맛있다고 다 먹지 말고 그냥 물 부어서 먹어. 자네 지금부터 혈압 관리해야지. 제겐 그 모든 잔소리가 남편인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될 아내를 걱정해서 하신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내가 며느리고 당신이 아들 같다고 하면서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께서도 외동딸인 아내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 다 막 태어난 손자들을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혜련이는 괜찮니? 하시면서 먼저 딸인 아내부터 찾으셨거든요.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이마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신 다음에 태어난 손주들을 안아보셨죠. 저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를 낳을 때도 변함없는 그 모습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절절한 자식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인어른께서 떠나실 때 얼마나 딸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9년 뒤 저희 집에 커다란 비극과 위기가 찾아왔죠. 아마 제가 빈 소원에는 유효기간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그 어떤 경고도 전조 증상도 없이 장인어른께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같이 계시던 장모님께서 구급차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연락을 받은 저와 아내도 병원으로 갔어요. 장인어른은 얼굴 왼쪽부터 몸통, 다리까지 마비가 오셨지만 다행히 의식은 얼마 안 있어 돌아오셨습니다. 말도 조금씩 하실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도 안 하시고 담배 끊은 지 30년이 넘었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장인어른이 한순간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게 믿을 수 없었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하루빨리 장인어른께서 일어나 건강하신 모습을 되찾길 간절히 빌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병원에 가서 장인어른 곁을 지키면서 간병을 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간병은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지만 제가 우러러보던 장인어른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게 미안해 하시는 것도 약해진 본인 모습에 씁쓸해 하시는 것도 지켜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몇 번이고 입안에서 볼살을 물면서 참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은 2달, 3달이 넘어가고 어느새 5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장인어른의 혈당이 40까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잘 못 깨어나시고 깨도 눈에 초점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 병원으로 달려갔죠. 장인어른은 혀가 밖으로 살짝 나온 상태로 의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장인어른을 작별 인사 하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식 없는 장인어른의 손을 붙들고 억눌렸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장인어른이 저를 정서방, 대호야 하고 부르는 거 듣고 싶었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생전에도 성미가 급하신 분이었죠. 본인의 마지막도 느리게 보내시기 싫으셨나 봅니다. 장인어른의 죽음을 눈으로 보며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게 대호야 하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생이 참 짧다고요. 살면 살수록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점점 늘어가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 대호야.
얄궂게 말이야. 근데 더 잔인한 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해낼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어쩌냐? 그대로 다 해내지 못한 삶을 비관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지. 그냥 짧으면 짧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 이렇게 사위랑 등산 다니고 집에 가서 미지근한 물로 개운하게 씻은 다음에 집사람하고 뻘소리 주고받다 잠들고 내 딸이랑 손주들 잘 지내는 거 보고 사는 거 지켜보는 게 행복이라고. 그 행복만 길게 이어진다면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거야. 장인어른께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저희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떠나간 장인어른을 부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끝내 탈수로 쇼크까지 와서 쓰러지셨고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안고 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쓰러진 장모님을 돌보는 동안 장인어른의 장례 절차를 밟았고요. 참, 장인어른이 계셨을 때는 솔직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저보다도 저 자신을 믿어주시는 장인어른은 제게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었고 그런 장인어른이 제 곁에 항상 있다는 생각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장인어른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아내와 장모님께서 너무 힘들어했기에 저마저 좌절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말을 잃었고 장모님께서는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나마 아내는 아들들 키우느라 조금이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었지만 장모님은 집에 홀로 남아서 하루 24시간을 견뎌내셔야 했죠.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장모님 댁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하거나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댁에 못 가는 날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서 식사는 하셨냐, 뭐 드셨냐,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을 한번 나가보시라는 안부 연락을 했죠. 그럴수록 장모님께서 제게 의존하는 건 점점 심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러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에서 일이 바쁘고 야근이 있는 날에는 장모님께 연락을 하는 걸 잊을 때가 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서운하셨는지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많이 바쁜가 보다. 근데 그래도 전화 한 통은 못 해주냐는 내용이었죠. 그 문자를 보고 찬물을 맞은 것처럼 놀라서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께서 받으시자마자 제가 오늘 너무 바빴다. 아침부터 거래처랑 미팅이 있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잊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장모님께서 제게 뭐 질책을 하시든 괜찮다고 하시든 무슨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휴대폰 너머 들리는 건 갑작스럽게 터진 울음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제가 뭐라 하든 장모님은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정서방.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장모님.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자네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자네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네한테 계속 짐만 주는 거지. 이게 뭔가 싶네. 미안해, 정서방. 미안하다, 대호야. 장모님은 고작 몇 번 연락이 안 왔다고 제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는 게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짐이 되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본인 마음이 좀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괴롭다는 장모님을 보고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내에게 전달을 하니 아내는 처음에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내도 홀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해서 아마 장모님을 챙기고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그러더군요. 본인이 힘들어서 저한테 장모님을 맡겼다고 미안하다고요.
제가 나서서 먼저 장모님을 챙기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손을 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장모님과 저까지 힘들게 했다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장모님을 챙길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다시 기운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다행이고 기뻤지만 부디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내에게도 우리 이제 정말 미안한 일이 아니면 사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 힘들 때 장모님을 챙긴 게 어떻게 당신한테 사과받아야 하는 일이냐고. 그냥 그럴 때는 서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그 후부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정신상담에서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뇌도 더 이상 힘들고 우울한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되도록 가만히 앉아있고 정적인 일보다는 활동성이 많은 일을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노래 연습 교실과 에어로빅, 그리고 외국어 교실처럼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중심으로 바쁘게 살 수 있는 취미들을 늘려갔어요. 저도 종종 아들들을 데리고 따라가곤 했습니다. 노래 연습 교실에는 몇 번 갔었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제 노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예전부터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웃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노래 교실에 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가족들 단위로도 와서 합창을 한다길래 따라갔었네요. 근데 제 형편없는 노래 실력이 거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장모님이 제 노래를 듣고 빵 터지시는 거예요. 음정 박자 다 무시한 제 노래에 눈물까지 흘리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때는 음치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장모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참 잘 이겨냈는데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그리움이 단순히 슬픔으로 고여있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끼리 장인어른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유쾌한 즐거움으로 다시 꽃을 피우면서 견뎠어요. 그렇게만 살길 바랐습니다. 더도 말고 더 이상의 슬픔이 제 가족에게 찾아오지 않길. 아니 찾아와도 최대한 늦게 오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평화의 유효기간은 단 6년. 6년 뒤 첫째가 중학교 올라가고 둘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다시 저희 가족 앞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댁에 갔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오래 의식을 잃거나 어디가 다친 건 아니었는데 장모님께서는 예전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던 게 생각이 나셔서 큰 충격을 받으셨죠. 아내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했지만 불안해진 장모님은 당장 가서 건강검진 싹 받자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아내 손을 잡고 병원에 가셨어요. 저도 기회가 왔을 때 검사해야 한다는 장모님 의견에 동의했지만 아내 말처럼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근데 케이크에 촛불 꽂아놓고 빈 소원이 아니라 그런지 하늘은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3일 동안 골수 검사를 한 결과 아내는 림프구성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중증이었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장모님은 다시 한번 쇼크로 쓰러지시고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다시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지, 대체 왜 이러는지 묻고 또 물었어요. 아내 또한 처음에는 본인의 병명을 믿지 못했죠. 아닐 거라고, 분명 검사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고, 제게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내도 저처럼 하늘을 원망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윤호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윤수 나 집에 없으면 아직도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만 찾는데 나 어떡해? 우리 아들들 대학 들어가고 첫 연애하고 군대 가는 거 다 내가 봐줘야 하는데 나 이제 어떡해? 앞으로 남은 수많은 경험들을 어쩌면 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만큼 삶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냈어요. 저도 아내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힘내야 한다고
포기하면 우리 아들들은 엄마를 잃을 수도 있으니 제발 살아야 한다고 마치 주문처럼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는 입원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게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서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약해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저와 장모님은 번갈아 가면서 아내를 돌보고 아들들을 보면서 버텼죠. 아내도 매일매일 각오를 다졌고요. 여보, 나 많은 거 안 바래. 우리 윤수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그것만 봐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윤수 고3 수능 보러 갈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합격 발표 나서 윤수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눈 감을 수만 있어도 좋아. 나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거야. 그런 아내에게 저는 더 욕심 부려도 된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도 매주 한두 번씩 아내의 병실에 찾아와서 그 주를 어떻게 보냈고 엄마가 보고 싶고 둘째는 형이 해주는 밥은 너무 싱겁다고 엄마 밥 빨리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내 목을 메이게 했죠. 아내는 항암 부작용도 고통스러운 치료도 다 견뎌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아픈 건 이제 무섭지 않다고 혹시 지금 잠들었다가 다음날 눈을 못 뜰까 그게 가장 무섭다는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은 잠드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한 아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아내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배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셨죠. 네가 잠들면 엄마가 꼭 깨워준다고 하시면서요.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의 마지막은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자다가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아내의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아내는 저와 장모님 그리고 아들들에게 한 번씩 짧게나마 인사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무릎 꿇고 울었죠. 혜련아, 눈 좀 떠봐라, 혜련아. 엄마 좀 봐봐. 엄마가 깨워준다고 했잖아. 그럼 일어나야지. 혜련아, 혜련아. 엄마 일어나. 엄마, 엄마 제발, 제발 일어나, 엄마. 장모님께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아들들도 엄마를 부르며 울 때 저는 차마 눈 감은 아내를 부를 수 없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또 말도 안 되지만 그 순간 제가 아내를 불러서 만에 하나 아내가 눈을 뜬다면 아내는 그 고통스러운 치료들은 온전히 혼자서 다시 감당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은 나고 아내의 손을 놓을 수도 없었지만 차마 아내를 부를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허무하고 제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숨통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아내가 눈을 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있었죠.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당장 죽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됐었을 때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아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소주를 마시며 마치 휴대폰 속 아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홀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원래 아내가 떠난 후 혼잣말이 늘긴 했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모에 홀린 사람처럼 아내에게 말을 걸곤 했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게 둘째가 그런 저를 보면 그렇게 울었어요. 슬프고 짠했겠죠. 아빠가 엄마 죽고 나서 호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니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아빠가 돼서 아들들을 위로해 주긴커녕 슬픔만 주는 게 미안해서 그 후로는 아들들이 다 방에 들어가 자는 시간에 안방에서 혼자 소주 한 병 가져다 주고 침대 아래 쭈그려 앉아서 어딘가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말을 했고요. 아내 사진을 들여다보고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우리 혜련이 진짜 예쁘다. 이거 기억나? 여기가 어디였지? 강원도였나? 당신 강원도 가는 거 좋아했지. 여름에는 안 덥고 겨울에는 눈 많이 와서 좋다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눈만 오면 밖에 나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겨울 다 지나서 떠났네. 눈 오는 날 아니라서 섭섭했겠다. 그치?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하다가 술 기운이 올라오면 정말 어딘가에서 아내가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터져 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련아, 나,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 이렇게 네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미안해, 미안해, 혜련아. 나 너무 한심하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윤호하고 윤수도 있고 장모님도 계신데 지금도 그냥 당장이라도 네 곁으로 가고 싶어. 나 어떻게 일어나? 나 어떻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거라곤 제 처량한 울음소리뿐 아내는 제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나 혼자 해낼 수 없다는 불안감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2주 뒤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그날도 저는 아내 사진을 보고 술을 먹고 있었고 그 문자는 밤 11시가 넘었을 때 왔죠. 보낸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저처럼 아내가 떠난 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경황이 없고 힘들어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만큼 장모님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문자도 4일 만에 온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문자를 확인했는데 술 때문에 좀 오른 몸에 열이 한순간에 싹 식는 느낌이었어요. 장모님의 문자는 못난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못난 날 용서하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용서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못하니 평생 나를 원망한다 해도 너를 미워하지 않으마. 네가 다시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근데 더는 못하겠어. 더는 견딜 힘도 이유도 내게 남아있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부디 너 스스로도 그렇고 남은 우리 윤호랑 윤수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대호야. 너만 믿고 떠난다. 다시 읽을 생각도 시간도 없었어요. 문자를 끝까지 보기도 전에 저는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도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서 택시를 탔어요. 장모님 댁 주소를 말하고 나서도 떨림이 멈추질 않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면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집 앞에 사람들 몇 명하고 구급차가 와 있더군요. 저는 사람들을 해치고 구급차 가까이 갔고 거기서 응급조치가 끝난 후 구급차 안으로 옮겨지는 장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이에요. 제가 입은 사위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서 장모님이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 함께 탈 수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장모님께 진정제를 투여해서 의식이 없는 거라고 말했고 저는 의식이 없는 앞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음도 뭣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웠으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 나머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담당 의사가 제게 와서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살았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말을 했을 때 바닥에 주저앉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믿는 것도 종교도 없지만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큰 이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장모님께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그때 알았죠. 제 오른쪽 발이 맨발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나올 때는 분명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쪽은 맨발이어서 빨갛게 부어있고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 있더군요.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모르지만 계단에서 구르거나 택시에서 내릴 때 정신없이 한 짝 빼놓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새벽 내내 응급실에서 장모님이 눈을 뜨시길 기다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들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나왔던 터라
전화를 해두고 걱정 말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장모님의 의식이 돌아왔고 저는 눈을 뜬 장모님에게 철없는 아들처럼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윤호랑 윤수한테 어떻게 저한테 다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혜련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더러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장인어른도 혜련이도 이제 없는데 장모님마저 떠나실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분명히 장모님께서 깨어나시면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천천히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장모님께는 안정이 우선이니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회복실로 옮기거나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아니, 퇴원 후 나눠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모님의 눈을 보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제 목을 턱 막았습니다. 나오는 건 원망과 분노, 그리고 천만다행이라는 안심뿐이었어요.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지. 장모님 설마 정말 잘못되셨으면 나중에 저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셨어요? 먼저 간 장인어른하고 혜련이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셨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장모님께서 다시 눈을 꼭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처럼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비는 장모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세요, 저한테. 나중에 장인어른하고 혜련이 볼 수 있게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게 고맙다고 소리내서 말은 못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잘 움직이지 않는 고개를 계속 움직이시며 제게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 고맙다는 마음을 받고 싶던 저는 터진 서러움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3주 뒤에 장모님은 퇴원을 하실 수 있었고요. 장모님께서 퇴원하신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이미 장모님이 입원해 계실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사위라고 해서 장모님 못 모시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장모님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혜련이가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할 거다. 장인어른도 제게 고마워하실 테니 사위가 기 좀 살게 협조해달라. 라는 말을 못 이기는 척 넘어오시더라고요. 아마 장모님도 제가 먼저 같이 살자 말해주길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 후로부터 저는 장모님과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아내의 기일이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저희 가족이 보낸 첫 번째 기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연도 아내의 기일에 맞춰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서 보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고 나서 사연 투부 담당자분께서 전화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라고 해주셨을 때 참 감사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 편하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기일에 장모님을 모시고 아들들과 아내와 장인어른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장모님이 아내의 사진을 새로운 사진으로 바꿔 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꿈에 혜련이가 나왔었다고. 나와서 말은 안 했는데 웃는 걸 보니 잘 있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정서방이 내 목숨 안 구해줬으면 혜련이도 웃지 못했겠지. 내가 너무 모자랐어. 그 잠깐의 슬픔 못 이겨내서 자네나 윤호, 윤수한테 평생 남을 상처 줄 뻔했으니 평생 그거 자네나 애들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남편하고 우리 혜련이 보고 웃을 수 있지. 제게 마음에 빚이 남은 것처럼 장모님은 그 후로 저와 같이 열심히 살고 계세요. 아빠인 저 대신 손자들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 놓고 걱정 없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저도 매번 제게 괜찮을 거다,
아들들에게도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 걱정 마라. 또 장모님께도 그렇게 뭐든 괜찮다고 했는데 정작 저 자신도 이렇게 괜찮은 순간이 올지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순간순간 갑자기 숨통이 조여올 때가 있어요.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의 무게가 저를 누르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래도 어찌 사라지긴 하네요. 옆에 있는 가족들 덕분인지 아니면 제게 남은 아내와 장인어른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으로 인해 제게 주어진 힘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인생은 참 짧습니다. 슬픔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짧고 값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슬픔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서 사는 게 삶을 더욱 찬란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고 사랑했던 떠난 가족들에 대한 기억으로 남은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가족이 내게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얼마나 힘을 줬는지 생각해 본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테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 사연으로 여러분께 보내는 응원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